올해 최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게 은이에요. 금보다도 수익률이 좋고 비트코인이나 어떤 주식보다도 지금 은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은은 산업용 수요가 많습니다. 즉 그 얘기는 경기 회복 시에는 은 가격의 상승률이 이런 산업용 수요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비교적 첨단 제품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의 은 수요가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 시장의 특성이 은의 생산량보다 수요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보여요. 그래서 시중의 은이 생각보다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은 투자가 괜찮습니다. 네, 최근 JP 모건이 이제 금 대신 은을 대량 매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규모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은을 매집하고 있는 여러 기관인데 여기서만 한눈에 보더라도 JP 모건이 보유하고 있는 은의 보유량이 전체 매집 기간의 반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2021년 기준을 보면 약 1억 9,390만 온스를 갖고 있는데 이걸 톤으로 환산하면 약 6,000톤 정도의 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이 은을 굉장히 싸게 매집을 했어요. 사실 은 채굴 원가가 과거에는 온수당 한 14달러, 지금은 한 17, 8달러 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 JP모건의 매집 단가를 보면 이 채굴 원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평균 15달러 내지 18달러 선에서 이 많은 은을 매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싸게 매집한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불법적으로 스푸핑이라 불리우는 불법 수단을 활용해서 이렇게 은을 싸게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JP모건이 어떻게 이렇게 은을 싸게 매집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는 미국 정부가 금과 은 가격은 여태까지 굉장히 심하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즉 금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같은 나라는 아주 공개적으로 앞으로 외환보유고에는 미국 국채를 담지 않고 우리는 금을 담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도 앞으로는 금의 세계가 오는구나 하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금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 독수를 준비해가지고 금 시장을 본격적으로 억압을 해서 온수당 2,000달러에 달하던 금값을 1,300불까지 짓누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월스트리트 헤지펀드들이 이 조지 소로스와 펄 앤 존스 헤지펀드 같은 데는 몇십억 달러씩 손해를 봤습니다. 그 후 헤지펀드들은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뜻에 맞서지 않는다라는 어떤 대원칙이 생겼어요. 그런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때서부터 은을 매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는데 그 수단이 바로 스푸핑이라는 기술을 사용한 건데 스푸핑은 뭐냐면 거래 의사가 없음에도 호가창에다 대규모 주문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에 그 주문을 취소해버려요. 그러면 거래 버튼을 눌렀던 그게 그 주문에 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밑으로 쭉 빠지면서 그 밑에 있는 가격으로 체결되면서 이 은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몇 차례 기소를 당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벌금을 내고 빠져나오면서
그 이후로도 이러한 관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과 은 가격을 싸게 눌러준 그 힘, 또 하나는 스스로 스피핑이라는 불법 수단으로 거기다 더 은 가격을 눌러서 거의 최고 원가에 그들끼리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JP모건이 지금 모은 운이 엄청난 수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JP모건이 금이 아니라 은을 이렇게 대량 매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도 사연이 있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 많은 은행들이 무너지니까 연준이 다급하게 JP모건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베어스턴스라는 은행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이건 네가 좀 사라. 그러면서 자그마치 JP모건한테다가 300억 달러를 지원해 줬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 주당 15달러였던 걸 주당 2달러에 거저줍다시피 하면서 게다가 연준한테 지원금 300억 달러까지 받아서 이 베어스턴스를 샀습니다. 물론 그때는 너무 다급한 상황이라 연준도 물불 가리지 않고 이러한 지원으로 시장을 건져내려고 들었는데 그 통해 JP모건이 어떤 의미에서 횡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어스턴스가 바로 은 파생 상품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었어요. 게다가 2011년에 월스트리트 헤지 펀드들이 금을 집중적으로 매입할 적에 미국 정부한테 밑보여가지고 엄청난 손해들을 보는 걸 보면서 JP모건은 금은 손대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정부하고 맞서는 게 되겠구나 하고 그 후에 완전히 은으로 방향을 바꿔서 은을 매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금 가격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되고 이렇게 발동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간 금이 온수당 2,000달러를 돌파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시장에 개입을 해서 금 선물 시장을 그 규제를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규제라는 건 일단은 금 선물 계약을 하려면 개시 증거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계약당 몇천 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려면 이번에는 유지 증거금이라는 걸 또 내야 돼요. 게다가 기관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보통 한 22배 정도 이렇게 높게까지 걸 수 있도록 이걸 허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을 규제할 적에는 이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을 계속 연속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게 해서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축소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도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이번에는 현물을 대량으로 투하를 합니다. 금 같은 경우도 하루에 200~300톤씩 시장에 던져요. 그러니까 금을 200~300톤씩 던질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없어요. 즉 그 얘기는 연준이 동원됐다라고 보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도 안 잡히면 단기 금리를 조정을 합니다. 금은 이자 한 푼 안 붙는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를 단시간에 확 높이면 자금이 단기 국제시장으로 몰리면서 금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것들을 혼합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전략들을 써가지고 금 가격을 이제 억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사례 같은 걸 제가 직접 들어가서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미국 정부가 그러한 규제를 하는지. 그래서 일일이 한번 찾아봤더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8차례에 걸쳐서 규제를 퍼붓는데 연초에 한 계약당 개시증거금이 이걸 위탁증거금이라고도 부르는데 4,950
$1,000달러였었는데 이거를 8번에 거쳐서 계속 인상을 하면서 연말에는 자그마치 12,650불까지 끌어올려서 155%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반 정도 인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지증거금 또한 연초에는 온수당 4,500불이었었는데 이거를 8번에 걸쳐서 연말에는 이게 11,500불이 됐고 이것도 한 155% 정도 인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들어서 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확인사살 들어가서 떨어지고 있는 놈을 더 내동댕이 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때는 레버리지를 굉장히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들이 이때 시장에서 발을 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은 동행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11월을 기점으로 금 가격은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생긴 거는 큰 손들이 금 선물 시장에서 발을 빼고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금을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최근에 인도에서 축제를 앞두고 현물 은이 시장에서 동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국의 은 현물 시장에서 은이 자취를 감췄어요. 지금 세계 시장을 보면 금이나 은의 선물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 시장은 과거서부터 런던 시장이 주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금이나 은의 현물과 선물 가격을 결정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는 브릭스에서 엄청나게 금 수입을 해가면서 이제는 가격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나 영국이 뺏겼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인도와 런던의 현물 은이 고갈이 나자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자 어떤 논란이 불었냐면 종이 은과 실물 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을 붙었습니다. 즉 지금 금시장이나 은시장은 종이로 보내는 증서를 통한 투자는 저기는 허수가 많이 껴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를 보면 은행이 받은 예금보다는 훨씬 많은 대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용창출인데 대출받은 사람이나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동시에 찾으러 올 리는 없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의 한 8%면 8%이 지급준비금만 준비해 두면은 충분히 뱅크런 같은 걸 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그들이 대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본보다 훨씬 많은 그렇게 대출을 해주듯이 금 선물 시장에서도 혹은 은 선물 시장에서도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나 은보다는 훨씬 많은 증서를 발행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날 세계 은값이 5% 이상 아주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금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종이 은, 실물 은 이 논쟁이 금 시장으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에는 금 시장은 현물이 고갈되지 않았음에도 금 가격도 은 가격과 마찬가지로 한 5% 이상 급락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이 휴유증에서 금과 은 시장은 사실 잘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금 가격이 4,300달러까지 오르고 계속 치솟을 것으로 봤는데 이러한 종이 금 논란이 붙으면서 이게 3,900달러 때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지금도 한 4,100달러 선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휴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 종이 은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할 적에 가능하면은 실물금과 실물은을 토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골드바나 실버바 같은 이런 금괴나 은괴를 직접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살 적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서 보관하는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것들을 또 추천드릴 수 있냐면 골드뱅킹을 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금통장을 개설해 주면서 그 사람이 여유가 될 때마다 금통장에 뭐 10만 원이건 20만 원씩 집어넣어주면 그 금액만큼 은행이 현물 금을 사뒀다가 그 예금자가 원할 경우에는 그 현물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이렇게 골드뱅킹 구자를 만들어서 투자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소득세 15.4%를 내야 되고 나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물어야 되고 현물을 인출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금거래소를 통한 투자도 있습니다. 이게 증권회사에 개설되어 있는데 마치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이거를 대상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한국금거래소를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세제 혜택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실물을 토대로 한 투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증서를 투자한 거. 예를 들어서 금 ETF라거나 금 선물 시장에 투자하는 건 사실은 증서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 종이금이나 종이은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실물을 토대로 한 투자를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 시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금과 은 둘 중 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예, 이거는 심플한데 상승장에서는 은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올해 최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게 은이에요. 금보다도 수익률이 좋고 다른 비트코인이나 어떤 주식보다도 지금 은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실 적에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가격이 빠질 때 하락장에서는 은 가격이 금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은이지만 가격이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빨리 은은 처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차이가 왜 생기냐 하면 근본적으로 은은 산업용 수요가 많습니다. 금은 산업용 수요가 한 10% 남짓한 데 비해서 은의 산업용 수요는 이게 60% 이상이에요. 즉 그 얘기는 경기 회복 시에는 은 가격의 상승률이 이런 산업용 수요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장, 곧 상승장에서는 그래서 은 가격의 상승 속도가 금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은이 산업용 수요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금속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전기선을 생각할 적에는 대부분 구리선을 생각합니다. 아, 전기는 구리로 보내는구나. 그런데 이 전기를 훨씬 빠르게 보내려면 사실은 은선을 사용하는 게 훨씬 전기가 빠르게 효율성 있게 전달이 됩니다. 문제는 가격 때문에 은선을 못 쓰는 거죠. 그런데 고급 제품에는 최근에는 이 구리선 대신에 은선을 쓰는 사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고급 전자제품들, 그 다음에 최근에 태양광 패널에, 그러니까 이게 전기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태양에서 받은 빛을 전기로 바꾸는데 빠른 속도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 부품들의 은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구리보다는 빠른 속도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자율주행이 사고 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은선들이 많이 들어가요. 즉 비교적 첨단 제품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의 은수요가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시장의 특성이 은의 생산량보다 수요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보여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1차 이렇게 산업용에 썼다가도 나중에 다시 금을 추출해서 이걸 재활용합니다. 그런데 은은 그렇게 하기에는 경제성이 별로 없어요. 은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다만 금을 재추출할 때 딸려 나오는 은 정도를 추출할 뿐이지 은만을 목적으로 이걸 재추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은이 생각보다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은 투자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같이 올라갈 적에는 은의 투자 비중을 금보다는 좀 늘리시는 게 바람직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럼 상승장에서는 은이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상승장의 초입, 중반, 말 어디쯤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금이나 은은 달러에 대한 대체 자산이에요. 네. 즉 그 얘기는 달러의 통화량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시중에 M2 통화량이 많아질 때, 즉 인플레이션이 걱정될 적에는 반대로 금과 은의 대체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상승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하면은 달러 대신에 금과 은을 이제 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글로벌 M2 공급량을 보면서 지금 통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면은 반대로 통화의 가치가 희석되면서 하락하기 때문에 이때 금과 은은 오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브릭스가 워낙 금과 은의 수입을 많이 해요.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미국 정부가 금 가격에 이제는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게 워낙 브릭스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코인은 이제 도미넌스 비중대로 이렇게 투자하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금, 은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거는 상황이 안 좋게 흐른다라고 생각하면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다, 경기 침체가 들이닥칠 것 같다, 그래서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폭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짙게 들수록 포트폴리오를 금과 은의 비중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거시경제 흐름을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향후 3년 내에 이제 금과 은의 가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예측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기관들이 예측한 거를 전달해 드릴 수는 있어요. JP모건이 어떤 예측을 내렸냐 하면 금 시세가 내년 중에 한 5,200에서 한 5,300달러까지는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4,100달러 대니까 지금보다 한 25% 정도는 내년에도 더 오를 거라는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게 브릭스 4개국의 금 수입이 날로 급증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브릭스 4개국, 즉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들인 금 수입량을 표시한 건데 한 10년 사이에 자그마치 2만 9천 톤 정도를 이 네 나라가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만 9천 톤이 어느 정도의 물량이냐 하면 지금 이 그림은 세계의 금 생산량 그림입니다. 금 생산량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특히 현대 들어서 채굴 기술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생산량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 끝에 3,100톤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이게 2020년 초반에 연평균 한 3,100톤 정도 생산이 됐어요.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나서 연 한 3,500톤 내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브릭스의 수입이 10여 년 사이에 2만 9천 톤이라는 얘기는 매년 한 3,100톤 정도 세계적으로 금이 생산되는 데 비해서 이 네 나라가 자그마치 매년 한 2,900톤 가까이 수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 생산량의 거의 전부 80~90%를 지금 브릭스가 지금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브릭스가 이렇게 사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러시아가 어떤 제의를 했냐면 금을 기반으로 한 무역 통화를 우리가 도입하자라고 해서 금 40%와 통화 바스켓 60%를 담보로 하는 실물화폐를 발행하자라는 걸 제안할 정도로 브릭스는 금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세계 금 생산 3대 나라가 중국이 가장 많이 금을 생산하고 두 번째가 러시아하고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호주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브릭스의 중국과 러시아는 금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금 수입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금 관리 정책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채굴업자들이 금을 생산해내면 이걸 아무한테나 팔지 못합니다. 인민은행 산하의 금 거래소에다가 전량 넘겨줘야 돼요. 그 얘기는 인민은행이 금의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대 생산국이자 동시에 최대 수입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중국에 한번 들어간 금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금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상하이 금선물 시장의 시세를 뉴욕 금선물 시장의 시세보다 약간 높게 형성을 해요. 즉 오히려 가져다 해외 팔면은 손해를 보게끔 이런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로 봐서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들이 금에 대한 향후의 계획은 우리들이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금기 위반 무역 통화는 그 당시에 인도의 반대로 지금 실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 관세 정책으로 미국과 인도가 또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인도가 앞으로 또 어떤 향방을 보일지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금 시장은 이제 비로소 과거에 인위적으로 억제되었던 시장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런 정상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달러가 뭐 10배, 20배씩 발행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체자산인 금 가격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 정부가 계속 억눌러서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브릭스가 수입을 많이 해가면서 미국이 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금 선물 시장의 인도의 원칙이 상대방이 원하면은 현물로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롤 오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현물을 달래는 사람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인위적으로 금 가격을 내리누르면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국가가 이제는 현물 인도를 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시장에 개입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개입을 할 수도 없는 게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들의 금 수요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런 규제책이나 억제 정책은 함부로 못 쓸 거고 이제 비로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 가격이 최근에 온스당 2,000달러에서 4,300불까지 아주 수직적으로 오를 수 있었고 최근 은 가격이 한 온스당 30불대에서 50불까지 치솟을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정상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